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임정빈 교수고요. 저는 주로 농업 정책과 통상 정책에 대해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제인 농산업의 외연 확장, 그러니까 그 외연 확장이 왜 필요한지, 또 그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과 우리의 실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크게 두 꼭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농업의 외연 확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규명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외연 확장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과제를 뭐 자료가 배포가 안 됐기 때문에 6개의 전략과 6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이 농업 성장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뭐 정도의 차이는 국가별로 있지만 우리 농업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95년이 우리 농업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뭘까요? 바로 WTO가 출범해서 국제적으로 농업 분야가 본격적으로 무역 자유화가 된 해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2023년까지 1.1%씩. 근데 이게 명목이라는 게 중요한데 명목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산업 분야들이 제조업은 6.1, 뭐 서비스업은 6.6,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연평균 성장률은 6.1이기 때문에 것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농림업이 전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게 95년에 한 5.3%에서 1.5까지 떨어졌고요. 순수 1차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특히 농업과 연관돼서 필요한 이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수익성, 그러니까 이 농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농가 교육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도 뭐 대부분 농자재를 구입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 지수와 구입 가격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가 농가의 수익성이 연도별로 어떤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농가 교육 조건이 100보다 크면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구입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일종의 뭐 일반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95년부터 계속 하향 추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 가격, 농산물 가격도 오르지만 농산물을 생산한 데 들어가는 투입재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수익이 약하다 보니까 주요 품목의 이걸 소득률이라고 그럽니다. 농가가 판매한 전체 액수 중에서 경영비를 뺀, 그러니까 그 판매에서 경영비를 뺀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하고요. 생산비를 뺀 거를 우리는 순소득이라고 하는. 하여튼 경영비를 뺀 소득률이 이렇게 보시면 뭐 벼부터 마늘, 양파, 고추 이런 주요 품목에 있어서 이렇게 하향 추세를, 물론 플럭추에이션도 있지만 하향 추세. 그래서 농가의 소득률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명목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2007년 이후에는 그래서 농해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했고요. 또 요새 직불제나 이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2019년 이후에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하다 보니까 사실 농가가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보시면 얼마인가요? 21.9%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낮다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너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서 사실 농업 활동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소득은 실질로 계산을 하면요, 뭐 명목으로는 이제 1,0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정체돼 있지만 실질로 하면 사실은 50.4%나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농업을 해서는 평균적으로 먹고 살기가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전후방 산업과 연계, 또 외연의 확장, 또 새로운 수익 창출원, 또 성장 동력원에 만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핵심 과제가 되는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농업은 소득이 변동성이 큽니다. 우리가 어디 그 회사나 뭐 공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것보다 농업이라는 게 특징상 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어느 소득이 변동성이 클까요? 농가의 소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 그러니까 이전소득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공적 보조금 같은 것들을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변동성이 큰 게 뭘까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하여튼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소득의 변동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특히 전방산업에 있는 식품산업이나 또 그린바이오 산업이나 천연물 화장품이나 생물의약품 산업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수요 창출, 이것이 핵심적인 우리의 과제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 수준도 높이고 또 변동성도 줄이는 길이 아닌가. 또 물론 정부는 농가에 이건 원천적으로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영 및 소득 안정장치를 마련해주는 이것이 또 대부분의 국가의 핵심적인 또 농정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농간 소득 격차는 어떠냐? 물론 뭐 직접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보면 2인 가구 이상을 보면 거의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한 96%까지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농업소득도 농가소득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5천만 원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의 평균 소득도 5천만 원대지만 중요한 거는 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또 이 상대적인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또 이런 것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거의 하나의 방안이 바로 제 주제인 외연을 확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은 여기 나와 있지만 농업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농업도 무조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 우리 농업은 워낙 다른 산업보다 성장이 안 돼. 뭐 이런 데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전방산업과 연관을 해서 성장도 하고 또 농업은 친환경 생명산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비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도 농업을 국가의 전략산업화하겠다. 이 안에도 제가 볼 때는 단지 뭐 식량안보나 이걸 떠나서 우리도 뒤에 뭐 수출 같은 걸 보죠. 수출 성장률도 최근에 농식품이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분야의 수출 성장률보다 높습니다. 물론 이게 한류 열풍이 컸겠지만 나름 우리가 실제 국가의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이 바로 우리 농업의 외연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물론 사실 어느 선진국에서는 미국은 농업부가 한 번도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식품산업도 관장하고 또 뭐 그린바이오 산업도 농업부가 관장하지만 우리는 녹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농림부였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직도 1차 농업과 1차 농업의 후방 산업인 뭐 농자재,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이런 쪽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보시면 식품 제조업, 외식업, 또 더 나아가서는 뭐 관광, 또 기후 환경, 그린바 이런 쪽이 다 농업과 연관이 다 되는 겁니다. 이따 발표하실 분 중에 한 분이 천연물을 갖고 얘기하실 텐데 이 천연물이 대부분 농업에서 나옵니다. 식물 기반이죠. 그래서 그런 산업과의 연계를 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산업적 영역을 확장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인데 그래서 저는 신수요와 신시장을 창출하자. 그러니까 농업이 단지 농산물이 우리 가정에서 먹거리로만 쓰여서는 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미 가공 혹은 반가공 상태로 HMR이나 밀키트 형태로 소비도 하지만 또 농산물이 비식용의 소재 혹은 다른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의 신시장과 신수요를 창출하면 뭐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죠. 사실 우리 경제학에서는 디맨드 커브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다른 것보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뭐 성장이든 부가가치든 농가소득이든 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시장과 신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신수요와 신시장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 국산 농산물을 뭐 해외 소비자에게 먹어달라, 혹은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것들을 식품 산업의 원료나 바이오 소재로 써달라,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소비자의 가치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치도 제고하고 또 나름 우리가 생산성을 높여서 원료로 쓸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 거를 쓰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이거는 제가 유형을 쓴 거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에서 신수요와 신시장을 창출할 거라는 뭐 차별화가 중요한 거, 뭐 표준화가 중요한 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쓴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게 식품 산업과 연계, 특히 식품 산업과 연계를 하는, 이게 이제 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고 청주를 만들고 안동소주를 만들면 물론 이것들이 수요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농업의 바로 앞에 있는 식품 산업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요새 그린바이오가 뜹니다. 이 고령화 또 장수 사회가 되다 보면 또 소득이 높아지면 본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본인들의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그린바이오, 뭐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천연물 화장품이 됐든 뭐 생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소재 산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뭐 생산 바이오, 소재, 웰빙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이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비식용의 소재 혹은 또 식용에도 소재, 이런 소재의 바이오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요 밑에는 농식품부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으로 6대 분야를 2003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뭐 사업도 유치했고 또 장관님 모시고 행사도 했는데, 제가 이 농업과 연관이 된다면 요 6개뿐만 아니라 이 천연물이라는 이름을 근거로 의약품이나 또 화장품도 우리 농식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우리 부처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뭐 우리 게 아니더라도 농업과 연관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왜? 농가 소득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를 주관하는 부처가 있다면 오히려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린바이오 영역은 전 이 6개 이외에도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그린바이오와 연계된 농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시장 신수요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K푸드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농식품, 우리 한류 열풍으로 농식품의 수출이 다른 제조업보다 수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건 아실 테고, 또 푸드뿐만 아니라 뭐 농기계, 또 스마트팜, 또 오늘도 발표하실 뭐 식물 공장, 모듈화된 식물 공장, 이런 것들도 수출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재, 또 설비, 장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수출을 하면 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죠. 우리 정부도 물론 이런 목표들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산업을 2027년까지 1,100조 원, 또 식품 수출도 지금 현재 100억 불이 좀 넘었는데요. 150억 불까지, 또 K푸드 플러스는 200억 불까지 달러까지 2027까지 수출하겠다. 또 신산업, 농업과 연계된 신산업도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략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농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수출도 이게 해외 시장에, 해외 영토를 개척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와 관계되는 수출 확대, 이것도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수출이 중요한가를 제가 여기 뽑아왔는데요. 현재 우리 농식품이 한 100억 불 수출을 하는데, 그 100억 불 중에 이 부가가치율이라 그래요. 이 부가가치율이 높습니다. 농업이 다른 산업보다. 보세요.
그다음에 이 고용 창출, 그러니까 취업 유발 효과가 농식품이 높습니다. 왜? 노동이 상대적으로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이 K푸드 플러스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천 과제입니다. 실천 과제는 하여튼 이 국내 농업이 하여튼 앞에 있는, 특히 가장 앞에 있는 식품 산업과 연계하여 수출 산업화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미 예입니다. 이미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요가 있어서 수출이 되고 있는, 뭐 냉동김밥 들어보셨잖아요. 저희는 맛없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그린바이오와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국산 농산물을 고부가 농생명 산업, 이게 주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 산업화하는 거죠. 화장품의 소재, 뭐 여기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콩을 이용한 화장품의 소재, 또 한약재를 이용한 화장품의 소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앞에 제가 우리 농업의 문제라고는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득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는, 왜냐하면 이 산업들은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줄 가능성도 높죠. 세 번째는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저 다음에 발표할 우리 그 정혁훈 그 매경 국장님이 아마 문화 콘텐츠도 요거와 관계가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식생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이런 노력들이 바로 그거와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의 식생활 교육은 로컬 푸드, 우리 가급적 국내산을 사용하게 하는, 그게 뭐 단지 국산을 보호하자가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환경이나 뭐 예를 들어 미국은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을 합니다. 그게 왜 할까요? 환경 보호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농식품은 트럭이나 배로 운송이 되죠. 그러면 탄소를 많이 배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마일 이내에서 온 거를 가급적 소비하자. 이게 사실은 속 내용을 보면 로컬 푸드, 국내산 농산물 먹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앞에 포장은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게 건강, 환경, 또 이 식량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린이 아이부터의 식생활 교육이 이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도 농업 농촌에 대한 우호 세력을 만드는 아주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한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이걸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일반적으로 농식품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홍콩에 우리 연수단하고 우리 최고과정 학생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홍콩의 최고급 백화점을 갔더니 이 소고기 파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횡성 한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요 약간의 섹션이. 근데 큰 섹션의 대부분이 바로 일본산 와규 섹션이에요. 비싸요. 우리 거보다 비싼데, 이 얘기는 뭐냐? 홍콩에 좀 소득 높은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니까 그 고급 백화점에 많은 비용을 내고 그 매대를 설치하지 않았겠어요? 보실까요? 일본의 쇠고기 수출량이 우리의 52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쌀 수출량도, 쌀이 모자라서 최근에 문제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5.8배나 우리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수출 전용 쌀 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삭개와 막걸리를 비교했어요. 그 삭개, 일본 삭개 요새 젊은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강남에 어디 가보면은 뭐 많아요. 삭개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삭개 수출도 우리의 막걸리에 비해서 20배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문화의 전파와 관계가 되고 그 나라의 국격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격도 높아지고 최근에 한류 열풍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겁니다. 여기다 제가 화요를 넣을까 하다가 화요는 이미 소문이 나셨고, 요거를 갖고 온 건 이거를 만든 분이 삼성전자 부사장과 하이닉스 사장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게 돼갖고 이분을 제가 농업에 지금 제가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고향인 청주에 있는 주변 쌀을 가지고 이 마노크를 만들어서 요새 술 경진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농업에 진출해서
또 그분이 뭐 스토리는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 농업 아닌 분이 또 사회적 지도자였던 분이 야, 이게 이런 거를 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이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공 사례 중에 또 여기 보실까요? 쌀을 이용해서 올리브영에서 뭐 클렌징 폼, 또 스킨케어 이런 거 만들잖아요. 또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건데요. 이 콜마 비엔에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회사를 약간 ESG 차원에서 좋아한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 여기 회장님이 농협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가급적 평창에, 그러니까 국내산을 써라.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게 당귀, 청궁, 작약이랍니다. 근데 이게 평창이 당귀가 주산지거든요. 그래서 평창농협 거를 같이 해서 계약자협에서 사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그 해모임이라고 파는 거는 뭐 애터미 해모임이라서 유통회사가 팔지만 실제 제조원은 콜마인데요. 이게 국내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우리는 선진국에서 햄프, 그 햄프가 우리는 대마라 그래서 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것이 좋은 성분이 많고 또 이게 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굉장히 이 마약 성분만 빼면 또 건축 자재로까지 쓰인다고 합니다. 이게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잘 굳히면 오히려 시멘트보다도 훨씬 친환경이 되는 거죠. 친환경 벽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화되고 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의 또 역할이죠. 근데 농업 쪽은 대부분이 조그만 영세한, 일종의 말하면 우리 농업 경영체들은 영세한 중소기업이죠. 아니면 뭐 중소기업 수준, 가내수공업 수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첫 번째로 농협이 이런 역할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일반 기업, 전방산의 기업은 농가와 계약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분쟁이 나면 농가가 이행을 안 하나도 소송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농협이 그런 코디네이터를 해서 전방산업에 있는 뭐 농심이나, 내가 이 기업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쓴 겁니다. 농심이 일반 농가랑 감자 재배해놓고 농가가 계약에 응하지 않는다고 소송 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협이 진정한 역할을,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면 전방산업과의 연계가 훨씬 더 쉽고 또 전방에 있는 기업들이 가급적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써서 뭐 하여튼 본인들도 뭐 수익도 창출하지만 우리 농업의 신시장, 신수요 개척에 또 소득 증가에 기여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죠. 앞서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지만 농업만큼 정부가 좀 약간 경영이나 소득, 자연재해, 요새 특히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농업재해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완충을 해줘야 되죠. 특히 생산과 가격 위험과 관련된 것들을 정부가 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의 농정은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천 과제가 이거 바로 K푸드 플러스, 이거를 확장을 위해서 여기 좀 있지만 하여튼 저를 쳐다보는 거 시간이 많이 갔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하다. 사실 뭐 AT, 지금 하는 이 장소, 이걸 AT 거잖아요. 옛날 본사가 여기 좀 나주로 갔지만 뭐 여기가 수출진흥기관이다, 또 농식품부도 요새 K푸드 수출을 확대한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부는 재수가 좋다고 봅니다. 왜? 이게 정부가 잘했다기보다 한류 열풍에 의해서 수출이 증가하는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더 튀겨주면 훨씬 더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히 민간이 협력해서, 정부 주도는 안 됩니다. 어차피 수출은 민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뭐 수출 단체, 수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와 연관해서 하여튼 이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거를 서로 윈윈 속에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마치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여기 썼지만 우리가 매일 얘기는 합니다.
농업의 고부가 전략 산업화. 또 이번 정부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전략과 과제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또 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정한 선진국은 농업과 식품 또 식품 앞에 있는 전방 산업이 발전한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는 세계 제1위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를 갖고 있고요. 또 화장품이나 또 의약품도 특히 생물 또 천연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또 세계에서 굴지의 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좌절할 건 없고 진정한 선진국이 농식품 산업이 선진화된 국가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